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1회 실전 모의고사 26번부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보지요. 자, 26번 행사 가격이 1,085원이고요. 만기가 한 달인 원달러 콜옵션이 19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일한 행사 가격과 만기를 가진 달러 풋옵션이요. 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물 환율이 달러당 1,070원이라고 할 때 콜옵션과 풋옵션의 내재 가치 합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콜옵션의 가치하고 풋옵션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콜옵션의 가치하고 풋옵션의 만기 가치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콜이라고 하면 자, 콜은 어떻게 되냐면 기초자산 현재 가치 또는 만기 시점의 가치의 행사 가치를 빼거나 0 중에 둘 중에 큰 것이고요. 풋옵션의 가치라고 한다면 이건 맥시멈 어떻게 되냐면 행사 가치와 기초자산의 현재 가치 또는 만기 시점의 가치라고 한다면 요거하고 0 중에 큰 것이에요. 지금 현재 자, 이 옵션을 분석해 보니까 행사 가격은 똑같이 1,085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면 현재 달러당 현물 환율이 1,070원이래요. 그러면 일단 콜 옵션은 외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콜 옵션은 살 권리니까 1,070원짜리를 1,085원에 사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콜 옵션의 경우에는 외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전혀 없어요. 일단 내재 가치가 빵이고 풋 옵션만 지금 이게 내 가격입니다. 풋옵션은 팔 권리니까 1,070원짜리를 1,085원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 버는 거죠? 1,070원을 1,085원에 팔면 15원 버는 거죠. 그러니까 풋옵션은 45원이라는 프리미엄 안에 이미 지금 내재 가치가 얼마가 있냐면 15원이 있는 거고 나머지가 시간 가치니까 30원이 시간 가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콜옵션은 아예 내재 가치가 없는 외가격이니까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내재 가치 합이라고 하면 콜옵션은 아예 없으니까 빵이고 풋옵션은 15원이니까 합치면 15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7번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정보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행사 가격이 1,085원인 원달러 콜옵션이 9원에 거래되고 있을 때 시장의 차익거래 기회가 없으려면 동일한 행사 가격과 만기를 가진 풋옵션은 얼마에 거래돼야 하는가. 사실 이 문제는요. 풋콜 패리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풋콜 패리티 중에서도 이건 선물과 관련돼서 풋콜 선물 패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공식 하나가 있어요. 그 공식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C-P 이퀄 어떻게 하냐면 F-X를 1 플러스 R로 할인한 것. 요것과 같아지는 등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줬냐면 콜옵션이 9원이라고 그랬고요. 콜옵션이 9원이니까 풋옵션을 골라라 이거예요. 그럼 콜옵션 여기다 대입을 해야죠. 여기다가 9원 대입해야 되고 풋옵션은 몰라요. 그러니까 X로 합시다.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여기다 집어넣을 때요. 먼저 선물 환율이 뭐냐? 선물 환율을 구해야죠. 선물 환율은 요거예요. 1,090원. 한 달짜리고 그 다음에 현물 환율은 뭐예요? 1,080원이에요. 그러니까 현물 환율은 1,080원인데 문제는 이 현물 환율은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빼버린다. 왜냐하면 여기는 현물 환율이 아니라 행사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얼마야? 1,085원이니까 요거 두 개는 자 이렇게 가는 거죠. 10902 선물 환율 요거 F고요. 행사 가격은 1,08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1 플러스 R을 하는데 항상 요때 금리는 달러 금리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외국 금리가 아니에요. 이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딴 거 생각 여기다가 선물에다가 자꾸 여기다가 달러 금리 자꾸 집어넣으려고 자꾸 그러셔요. 그러면 큰일 나요. 금리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 거 우리나라 입장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우리나라 상품이에요. 이거 사실. 그러니까 원화로 우리나라 금리로 할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일절 볼 필요 없어. 이것 때문에 현혹돼가지고 틀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볼 필요 없고 자 우리나라 원화 금리만 보면 됩니다. 2%니까 1 플러스 0.0 2%인데 이게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연 이자율이기 때문에 쪼개줘야 돼. 한 달로. 12분의 1로 쪼개줘야 돼.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5.01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뭐 두드리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말로서 여기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요때 요 X를 찾으면 5.01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5.01이 답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 끝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서 실제로 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5.01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27번 이렇게 해서 문제 봤고요. 28번 보겠습니다. 3개월 후 500만 달러의 수입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수입업자가 환 리스크를 해지하고자 $1 통화 옵션을 이용할 때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죠? 수입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수입업자죠. 수입업자는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하락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환율 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상승했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은 뭐죠? 환율이 상승했을 때 상승 시 이익을 얻는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달러 콜옵션 매수죠. 콜 매수 3번이 답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풋 매도도 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자, 달러가 오른다고 달러가 올랐을 때 확실하게 이익을 챙기려면 콜 매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풋 매도는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달러가 아무리 올라도 확정 수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풋 매도라고 이게. 그리고 이 풋 매도는 방향을 맞추면 손실이 무지하냐.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지 포지션은 대개 아무 말도 없으면 매수한다. 매수 포지션 옵션으로 해지를 하는 경우에 매수가 일반적이라고 항상 생각하세요. 매도는 해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러니까 콜옵션 매수다. 콜옵션 매수가 답이다 라는 거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다음에 29번을 보겠습니다. 상품 선물 풋옵션을 이용한 매도 해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풋옵션을 이용한 매도 해지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 풋옵션을 이용한 매도 해지라는 말을 풋옵션 매도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풋옵션을 이용한 매도 해지의 방법은 풋 매도가 아니에요. 풋 매도와 풋옵션을 이용한 매도 해지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풋옵션을 이용한 매도 해지는 풋 매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풋 매입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풋옵션 매입이라는 포지션을 취해서 결국 매도 해지를 하는 거예요. 이 용어를 잘 들으세요. 풋옵션 매입이라는 포지션을 취해서 매도 해지를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풋옵션 매입이라는 포지션을 취해서 매도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풋옵션을 이용한 매도 해지라고 하니까 자꾸 풋 매도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대개 풋옵션을 이용한 매도 해지는 풋 매수 포지션을 쓰는 겁니다. 그럼 1번. 자,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불리한 리스크는 제거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유리한 리스크는 보존할 수 있다? 틀렸어요. 사실은 상품 선물은 이건 뭐냐면 매도 해지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위험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취하는 건데 가격이 떨어져서 싸게 팔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풋옵션을 매입하는 매도 해지를 하는 건데 이거는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하한 가격을 설정하는 거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에 팔 수 있다라는 가격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한 가격이 아니라 하한 가격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풋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이 떨어질 때 만약에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중간에 청산해서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행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풋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만기 때 행사를 하게 되는데 만기 때 행사를 하면 시간 가치는 제로가 돼요. 내지 가치만 존재하죠. 그런데 중간에 만기 이전에 청산하게 되면 시간 가치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상품 선물 풋옵션은 행사 가격에 선물 계약을 매도할 권리이므로 풋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최고 매도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아니에요. 최저 매도 가격이에요. 한 가격.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가격이 하락하여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 순매도 가격은 현물로 매도한 가격에다가 선물 거래 이익이 존재하죠. 그 이익에다 마이너스 내가 지불한 풋옵션 프리미엄만큼은 어떻게든 빼줘야죠. 그래서 이게 4번이 맞는 겁니다. 4번이 답입니다. 30번 보겠습니다. 30번 상품 선물 콜옵션을 이용한 매수 해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콜옵션을 이용한 매수 해지예요. 콜옵션을 이용한 매수 해지를 하는 사람들은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위험한 그런 그 리스크에 노출된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콜옵션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지를 합니다. 그러면 콜옵션을 매수하는 거예요. 이건 잘 들으세요. 조금 전에는 풋옵션을 이용한 매도 해지는 풋옵션을 매입하는 포지션을 취했죠. 근데 여기서는 콜옵션을 이용한 매수 해지의 경우엔 이때는 보통 포지션이 콜옵션 매입입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콜옵션을 이용한 매수 엣지는 그냥 콜옵션 매입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30번 이 문제가 좀 약간 난해한데 어쨌든 30번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하한 가격을 설정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불리한 리스크를 제거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유리한 리스크는 보존할 수 있다. 이건 거꾸로 됐어요. 조금 전에 문제하고 달라요. 요거는 매수 엣지이기 때문에 하한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가격이 상승하여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 순매수 가격은 어떻게 구하냐면 현물 매수 가격에다가 자, 이거 비싸게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빼기 얼마에 사느냐면 순매수 가격은 선물 거래 이익만큼 빼줘야 돼요. 이게 더하는 게 아니고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만큼 더해야 돼요. 그만큼 더 비싸게 산 거니까. 그래서 자, 선물 거래 이익은 빼주고 프리미엄은 어떻게 돼?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순매수 가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2번도 틀렸고요. 3번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보다 콜옵션을 행사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문제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거. 언제나 가격이 오를 때는 옵션을 직접 행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중간에 반대 매매로 청산해서 옵션을 팔아버리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이건 시간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기까지 가서 권리 행사를 하면 시간 가치가 제로가 됐기 때문에 싸게 행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청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3번 또 틀렸고요. 4번 상품 선물 콜옵션은 행사 가격이 선물 계약을 매수할 권리므로 콜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최고 가격 또는 상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맞죠? 그래서 콜옵션 매수를 통해서 매수 엣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한 가격을 정하는 거다. 최고 가격을 매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는 건 사실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 봤고요. 31번 보죠. 수합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 1번 외환 수합에서 수합 레이트의 부호는 금리 평가 이론에 따라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로 결정되죠. 그래서 외환 수합에서 수합 레이트, 즉 수합 금리의 부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는 철저하게 금리 평가 이론, 금리 평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플러스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플러스 되면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되면 디스카운트라고 그러죠. 이거 결정된다는 거예요. 맞고요. 그다음 2번 외환 수합은 단기 자금 시장의 수합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자금 불일치, 지급과 수지 시점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보통 이용합니다. 그래서 단기 상품입니다. 보통. 3번 통화 수합 거래에서 만기 현금 흐름은 선물 환율에 의해 결정된다. 땡. 틀렸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통화 선물은요. 통화 수합은요. 기본적으로 초기 교환이 있고요. 여기 초기 교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중에 있어요. 기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만기 교환이 있는데 이때 초기 교환에서 아메리카하고 코리아가 한다. 그럼 코리아는 원을 주고 아메리카는 뭐 달러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자가 교환되고 그 다음에 만기 때 되면 아메리카하고 코리아가 원래 받았던 거 다시 되돌려줘야 되니까 원 돌려주고 달러 돌려주는데 문제는 여기에 요때 환율, 초기 환율과 만기 환율이 다르냐? 아니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환율이 똑같아요. 환율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화수합권에서 만기 시에 거래되는 그 현금 흐름은 선물 환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초기 결정된 계약 환율에 의해서 결정돼요. 계약 환율. 이건 초기 환율이죠. 초기에 결정된 계약 환율 하나만 써요. 그래서 통화수합은 오직 한 종류의 환율만 쓴다. 이게 특징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 백투백 론은 패럴론이 갖는 신용위험 문제를 상당히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죠. 셋오프라고 그래. 셋오프. 상계라고 그래. 상계. 셋오프를 처리한 게 바로 뭐야? 백투백 론이에요. 그래서 패럴론이 갖고 있는 상계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위험 문제를 상당히 개선했다. 이런 표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수합 거래에서 수합 가격을 지불하고 매매하는 상품은 뭐냐? 수합 가격은 고정금리죠. 그럼 고정금리는 가격이에요. 지불하고 뭘 사느냐면 변동금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되게 리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상품이고 수합 가격이 뭐야? 상품에 대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1번 수합거래에서 고정금리와 교환되는 변동금리를 사는 거예요. 그 변동금리가 이게 상품이에요. 이게 상품이고 상품에 대한 가격, 대가가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가 가격이고 이게 변동금리가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변동금리를 받고 고정금리를 주는 걸 상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 롱스왑이라고 하는 거예요. 롱스왑이라는 표현은 롱은 매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뭘 매입해요? 변동금리를 매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금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수합을 롱스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변동금리가 상품이니까. 상품을 산 거 아니에요. 롱은 매입이라는 뜻이잖아요. 매입. 매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정금리를 주고 변동금리를 받는 걸 롱스왑이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롱스왑, 페이어 스왑 이런 표현 쓰는데 페이어는 고정금리를 준다는 입장이고 롱스왑이라는 말은 뭘 매입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변동금리를 상품으로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2번 스왑시장에서 딜러에게 지불하는 업프론트 피 얘기하는데 이게 선취 수수료거든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전혀 상관없고 뭐 3번, 4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을 만든 거니까요. 33번 보겠습니다. 자, 스왑 스프레드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인데요. 스왑 스프레드라는 건 뭐죠? 스왑 스프레드는 결국 뭐냐면 국채 수익률하고 스왑 가격, 스왑 레이트의 차이가 스왑 스프레드예요. 이게 이제 스왑 스프레드인데 1번 스왑 스프레드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 거죠. 당연히 맞고 두 번째 스왑 스프레드는 재무부채권 수익률과 스왑 금리의 차이예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스왑 금리 마이너스 재무부채권 수익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앞에 가고 이게 뒤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재무부채권 수익률과 스왑 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차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거고 3번 음의 스왑 스프레드는 이 지속 원인은 고정금리 수취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계속 음의 스왑 스프레드가 나오는 거는 계속 고정금리만 받으려고 하니까 고정금리는 스왑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다 못해서 나중에 국채 수익률보다 더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 수요 증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4번 장래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는 스왑 스프레드가 축소된다 이렇게 되는데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는 오히려 스왑 스프레드가 확대되죠. 당연히 확대되죠. 왜냐하면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변동금리 받고 고정금리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프레드는 더 확대되는 거예요. 스프레드가 더 붙으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유로달러 선물 3년 스트립 거래의 평균 금리가 3.20이고 현재 스왑시장의 3년 스왑 금리가 3.60 그 다음에 3.54 이렇게 절대금리 방식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고 있다면 어떤 차익 거래가 가능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3년짜리 스트립 거래 평균 금리가 3.20인데 지금 스왑은 이게 비드 이게 오퍼하고 이게 비드인데 오퍼 비드 모두 봐도 3.20보다 높아요. 그러면 자 이게 금리가 아무리 봐도 지금 유로달러 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면 유로달러 금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유로달러 금리를 어떻게 돼요? 주고 이게 싸니까 이걸 차입해서 이걸 주고 3.20을 주고 이게 나다. 그러면 금리 스왑을 하는 거예요. 딜러하고 하는데 딜러하고 어떤 금리 스왑을 하느냐 하면 고정금리를 받고 변동금리를 주는 스왑을 하면 되죠. 고정금리 받고 변동금리 주는데 이거 고정금리인데 뭘 받겠어요? 얼마를 받죠? 3.60을 받아요? 3.54를 받아요? 3.54 받죠. 항상 고객은 줄 때는 더 비싼 거 주죠. 그 받을 때는 싼 거 받으니까 3.54 즉 비드레이트 받습니다. 이게 비드레이트입니다. 3.54를 이렇게 받고 이건 변동금리 주겠죠. 자 그러면 변동금리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요. 이 3.54 이렇게 받아서 3.20만 이렇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얼마 남아요? 0.34가 그냥 남는 거잖아요. 수익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로달러에 어떻게 돼요? 금리를 주려면 차입을 해야 돼요. 차입을 해야 되는데 차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죠? 선물을 매도하는 거예요. 선물 매도, 채권 매도가 곧 차입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차입을 하고 요거는 뭐야? 고정금리 받고 변동금리 주는 스왑을 하니까 고정금리 받는 건 뭐죠? 리시버 스왑. 리시버 스왑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숏 스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숏 스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유로달러 선물 매도 플러스 숏 스왑.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유로달러 선물 매도하고 숏 스왑 하면 된다. 1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3년 만기 원화 스왑 금리 5.38 그 다음에 5.2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금리 고시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게 오퍼고 뒤에 게 비드입니다. 이렇게 고시되고 있는데 A은행의 고객인 B기업이 3개월짜리 CD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 받는다. 그럼 뭘 받겠어요? 5.29 받죠. 비드 받죠. 고객이 받는 거는 작은 거 받아요. 항상. 은행은 큰 거 받고 작은 거 줘요. 그러니까 고객이 지금 받는다 그러니까 5.38 큰 걸 받는 게 아니라 작은 걸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비드레이트예요. 비드레이트 받는 거죠. 그래서 B기업은 3개월 CD금리 지급하고 고정금리 수취하는데 이거 수취한다. 그리고 이렇게 스왑 거래를 요청하면서 내가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1억 원에 대해서 1억 원만큼 깡을 해서 업프론트 피라고 해서 선취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 선취 수수료는 여기에 반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취 수수료를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렇다면 A은행이 만약 이걸 수락했다면 스왑 가격은 얼마가 되느냐. 정확하게 이건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선취 수수료만큼 5.29를 받는데 5.29보다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이걸 미리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까준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5.29보다는 적게 받을 것이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이게 2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선취수수료가 있으니까. 그만큼 빼야 되니까 5.29보다는 적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근데 이거 가지고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더 깊이 업프론트 피가 뭐냐 하고 막 찾고 그러시는데 뭐 찾으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뭐 그거 이해해서 크게 좋은 건 없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 유형도 있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36번 수업시장에서 결제 관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원화 이자율 수합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모두 6개월마다 교환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원화 이자율 수합은요 6개월마다 교환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국제 수합시장에서는 6개월마다 이 표가 교환되는 거 맞는데 우리나라는 3개월마다 교환돼요. 관행적으로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원화 이자율 수합의 만기는 대개 1년에서 10년까지고요. 3번 통화 수합은 만기 환율과 관계없이 거래 시점의 환율, 즉 초기 계약 환율이죠. 이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환율만 쓴다. 4번 통화 수합은 일반적으로 각 통화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교환하기 때문에 이런 수합을 펀디드 수합이라고 그러죠. 펀디드 수합. 4번도 맞았습니다.